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그 다음 주 22일 날 예. 9시 30분에 코덱스 세미나를 하는데 와, 그 상품을 진짜 많이 주더라고요. 어떤 뭐 이거 이것저것- 저희가 받을 수 있어요? 상품을? 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드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주 오시면 기자를 왜 드려? 아니 그게 아니라 구독자분들 오시면 드릴 수 있어요, 그 아, 상품을? 엄청 드리는 거죠. 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네. 제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밌겠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 기자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한 말씀만 해주셔야 제가 이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행사 자체가 재밌어지니까요. 많이 오셔서 네. 상품도 가져가시고 우리 권순우 팀장과 함께 사진도 많이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뉴스. 뉴스부터 한번 예. 살펴보시죠. 뭐 이게 이조 기자가 제목을 사중고 시리즈라고 잡아놨더라고요. 네. 자, 요즘에 어떤 시대입니까?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와, 이런 시대가 다시 오나 싶었는데 사중고 시대가 지금 온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고환율 때문에 뭐 즐거워하는 업종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식품업계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너무 단순하지만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 가운데서도 달러 사용하는 그런 지역에 여행을 계획하셨던 분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아, 여행지 바꿔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되게 얄미운 게 뭐냐면 네. 그런 거예요. 그 예전에 강만수 장관 네. 고환율 제도 유지할 때 네. 제가 기획재정부 관료들하고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출해서 국부를 창출하는 네. 기업을 위해서 환율을 신경 쓸 거냐, 네. 아니면 돈 벌었다고 해외 나가가지고 돈 펑펑 쓰는 사람을 위해서 할 거냐 그 얘기하는데 그러네. 이게 너무 프레임이잖아요, 그게. 아,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수출 기업이 돈 벌면 뭐 나한테 해주는 건 뭐 있는데 네. 뭐 이런 반감도 들고. 네. 근데 환율이 약간 좀 그런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지금 산업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식품 산업은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환율일 때는 식품업계가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작년부터 K푸드, K팝, K콘텐츠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K푸드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이 원재료의 그 달러 상승을 좀 상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대표적으로 보면 밀가루나 뭐 설탕이나 아니면 뭐 식용유나 대부분의 이 원재료들을 식품업계가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환율일 때에는 식품업계의 지출 비용이 많이 높아지게 되는데 특히 원맥, 원당 이게 이제 원맥이 밀가루 만드는 데 쓰는 재료고 원당이 이제 설탕 만드는 데 쓰는 재료거든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빵, 과자 그리고 또 라면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환율 올라갔을 때 수입하게 되면 상당히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물론 식품 기업들은 이런 원재료 재고를 몇 개월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고환율로 인해서 당장 그 가격이 막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고환율이 길어지게 되면 당연히 원재료에 대한 부담은 커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CJ 제일제당을 한번 보면요. 지난 사업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달러 원 환율이 10% 오를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세후 이익이 18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사업보고서에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CJ 제일제당이 이제 해외 식품 매출이 5조 원이 넘을 정도로 해외 사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익이 줄어드는 부분을 해외 수출로 어느 정도 상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우리가 실적을 통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환율 덕분에 좀 덕을 보는 식품 기업도 있죠.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굉장히 잘 팔리니까 예.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지난해 해외 매출이 8,093억 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까지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삼양식품은 사업 보고서에서 달러원 환율이 10% 오르면
세후 이익이 61억 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작년에 우리가 K푸드 하는데 사실 좀 비웃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뭐 그거 해봐야 얼마나 그건 된다. 뭐 푸드 아니라 K자 들어가면 일단 비웃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수출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켰던 식품 기업은 이렇게 고환율 시대에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갖춰지다 보니까 이익의 감소폭이 좀 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수출 품목으로 다변화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에는 좀 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예를 들어서 오뚜기 같은 경우는 국내 내수를 좀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쵸. 고환율을 상쇄할 방법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특히 라면에 들어가는 밀가루, 팜유, 대두유 이런 가격이 오를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오뚜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사업 계획을 원래 1,300원대 중반을 기준으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에선 괜찮은데 지금 1,400원 가까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사업 계획도 좀 조절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할 때도 진짜로 주식 투자를 좀 이렇게 세게 하시는 분들은 네. 환율에 따라서 그 식품주를 좀 구분해서 봐요. 어. 오뚜기 같은 경우는 환율 높으면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잖아요. 네. 나머지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은 좀 좋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를 잘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 게 있고, 또 이게 우리나라 환율만 이 주식이 이래서 어려운데 네. 해외에 공장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애들은 또 이게 원화하고 또 관련 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네네. 있어가지고 그걸 기업별로 다 또 쪼개서 보고 막 그러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근데 잘 안 맞아요. 왜요? 왜 잘 안 맞냐면은 이거는 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 좀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 좀 사람들이 이러면은 누가 좋고 이건 누가 안 좋고를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네. 이걸 아예 그냥 쭉 내려가 보면은 이제 회사별로 다르고 포트폴리오별로 다르고 오. 그러니까 요러면 요 회사가 좋다라고 인식이 있어요. 가는데 근데 혼자만 알아. 혼자 안 가자. 나중에 실적 발표될 때까지 잘 안 갑니다. 아, 그런 일도 있군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사실 요즘에 그냥 달러 원 환율이 높아지면서 달러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글로벌 원자재 가운데 굉장히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커피콩 있잖아요. 커피콩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리브유가 정말 거의 한 3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요런 것들, 그리고 설탕 가격도 내일 짚어드리고 할 건데 내일 인덱스 시간에 그 내용들을 제가 좀 자세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내일 오전에 있을 인덱스 시간도 많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조 기자가 몇 개 품목 다루실 거죠? 일단 3개를 기본으로 다룰 거고요. 네, 그 3개의 왜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 들으면 좀 답답하긴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수요 쪽에서 그러니까요. 좋아서 올라가는 네. 게 좋은데 공급단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사실 금리를 올린다고 잡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좀 있습니다. 네. 오늘 그 환율이 8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1,380원대에서 마감이 됐는데 1,386.8원, 네. 그러니까 7.7원, 그러니까 7거래일 연속 상승하고서 오늘 8거래일 만에 내렸습니다. 엔화 환율도 이제 150 얼마까지 떨어졌더라? 좀 떨어졌습니다. 153 밑으로 좀 내려갔나요? 네, 좀 떨어졌습니다. 네네. 그 달러엔 기준으로. 네. 근데 이게 장전에 한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이 공동으로 이런 경우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와. 공동으로 환율에 개입했습니다. 네. 구두 개입. 와.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한국과 일본이 같은 입장이거든요. 네. 이게 미국이 좀 금리를 낮춰줬으면 좋겠는데 그 미국 그 경제 상황을 보니까 별로 금리를 낮출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 미국 낮추면 바로 따라 내리려고 준비하거나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 사실 금리를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올리는 거 봐서 안 올려도 미국이 금리를 올려주면은 이제 환율이 좀 잡히지 않겠느냐라고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근데 뭐 마땅한 방법도 없고 네. 정화수 떠놓고 제발 미국에서 빨리 금리 금리 내리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느낌인데 결국 이제 공동 개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과 일본의 고민은 뭐냐면 이게 환율이 오르면 그 수출 기업들한테는 좀 괜찮습니다. 네. 근데 내수 물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좀 잡으려면 아니면은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네. 금리를 올리자니 좀 경기가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그래가지고 차라리 어차피 금리나 환율이나 이제 상대 가치니까 네. 미국이 그냥 금리를 내려주면 물가도 잡고 환율도 잡고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올린 효과. 예. 예. 나는 별로 안 좋은데 우리 형은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지.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다 보니까 이제 회피 심리가 좀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럼 네. 안전자산이라는 또 달러가 또 강세를 보이게 되니까 뭐 여러모로 좀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 개입을 하게 됐는데 그 이 부분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창용 총재는 펀더멘털을 고려했을 때 변동성이 좀 과도하다. 그리고 변동성이 계속될 경우에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고 수단을 갖추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사실 중동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지 네. 유가가 오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나라 수출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생각보다 괜찮은 네.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환율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쓸데없이 오른 것 같다. 네. 뭐 과도한 것 같다라고 지금 이창용 총재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재무장관이 만나가지고 같이 뭔가를 발표한다는 게 네. 뭐 이런 일이 없었죠. 제 기억에는 없었거든요. 제 기억에도 없었어요. 뭐 옛날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기억에는 없었는데. 네. 와. 뭐 G20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만나는 건 좀 봤는데 네. 이런 경우는 좀 처음인 것 같아서 어쨌든 그 양쪽에서 개입을 하면서 환율이 일단은 좀 잡히는 모양새다. 네. 물론 이것 때문에 잡힌 건지 네. 아니면은 생각보다 중동의 상황이 그 이스라엘도 이제 직접 보복하기보다는 이게 고통스러운 보복 그거를 저는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이렇게 네.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잽으로 계속 때리는 거. 고통스럽지 않은 말. 아니면 꼬집기. 예, 그러니까 푹 찌르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막 꼬집. 그러다 보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그쵸. 같아가지고 근데 그 어쨌든 공동 개입을 하게 되면서 환율이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네. 부분들은 그 좀 잘 가고 있었던 코스피에 좀 힘을 껴줬던 거를 네. 조금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했던 거는 그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고환율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네. 사실 그 고환율을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경기가 또 차가워질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예. 사중고 시리즈 두 번째. 자, 사중고 시리즈 두 번째. 사실 제가 한 달 전부터인가 그 방송에서 그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인플레이션 숫자가 높게 찍힐 때는 이렇게 물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느낌 못 받았지만 예. 최근에는 뭐 3% 수준까지 그래도 상승률이 내려온 상황인데 오히려 제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최근에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진짜 높아요. 그런데 네. 저뿐만의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한은행에서 2023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라는 거를 발간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한민국 보통사람 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44만 원이었는데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소비는 4.4% 증가한 거래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죠. 예. 근데 월 평균 소비는 같은 기간에 5.7%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 평균 소득이 544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 전년도 2022년도가 521만 원에서 23만 원 늘었는데 같은 기간 소비는 261만 원에서 276만 원으로 15만 원 증가해서 소비 증가폭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높다 보니까 소득 증가한 건 나도 알겠는데 지출이 더 많은 폭으로 증가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직장인들에게 이걸 물어봤어요. 올해 소비가 더 늘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40%에 달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소비가 는 게 내가 물건을 많이 샀냐? 그게 아니라 물가 상승 때문에 돈의 지출 비용이 는 거다라고 대답한 게 96.1%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8.6% 정도의 직장인 10명 가운데 한 7분이 도시락을 싸서 직장에 가거나 아니면 약속 없는 날 구내식장을 이용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점심값을 줄이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에 이제 편의점에서 많이 사 먹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식당 가면 너무 비싸서 그런데 다른 분들 편의점에 사람 너무 많아요. 점심시간에.
식당보다 편의점이 더 붐비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나마 합리적인 가격으로 먹을 수 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편의점 이용하시는데 여기다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저희가 비슷한 내용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물가 상승에도 비용을 줄이지 않는 최후의 보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보험료고 두 번째가 학원비거든요. 근데 오늘 BC카드가 지난 1분기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교육비 매출, 그러니까 드디어 사람들이 학원비까지 끊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1분기 교육 분야 매출이 1년 전보다 24.5% 급감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폭이 1월에 22.8%, 2월에는 24%로 감소폭이 늘었고요. 3월에는 26.7%로 감소폭이 더 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더 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러면 교육 분야 매출 가운데 어떤 학원비를 끊었는지를 보니까 예체능이 57.8%로 아들아 피아노는 좀 그만 다니자 이렇게 됐고 대신 이제 외국어 뭐 학원도 외국 이제 보습 학원은 좀 덜 끊었습니다. 외국어 학원도 좀 덜 끊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 있었던 게 뭐였었냐면 이 BC카드에서 뭘 발표했냐면 그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니까 소득 계층별로 격차도 꽤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그 4분기에 교육비 지출이 1년 전에 비해서 상위권, 그러니까 중상위권 가구는 오히려 52.9% 늘었는데 하위권 가구 있잖아요. 1분위부터 2분위까지 52.4%와 19.7% 감소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득 계층별로도 그나마 중산층 이상인 분들은 학원비를 늘렸는데 지금 학원비 줄어든 그 부분들은 대부분 소득 하위 1분위와 2분위 쪽에서 줄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학원을 줄여야 될 정도로 진짜 부모가 그런 얘기 꺼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자사주 추가 매입과 소각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이사회를 열어서 한 750억 원 정도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75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한 건과 합치면 올해 들어서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소각하는 물량은 한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하고 네. 2,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유한 자사주 전체 수량의 한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올해 들어서 자사주 수량의 30%에 달하는 6,000억 원어치를 소각을 하는 셈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에서 신약 허가 받은 진펜트라의 시장 안착이 기대가 되고 후속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의 해외 허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 가치가 너무 저평가됐다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보니까 회사 돈으로 딴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 회사 주식 사는 게 제일 싸겠다. 뭐 버핏형 생각이네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셀트리온을 뭐 되게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근데 저는 셀트리온이 되게 그 주주에게 진심인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셀트리온 거의 만들 때부터 계속 옆에서 봤거든요. 네. 근데 셀트리온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때 은행에서는 바이오 회사에 대출 이런 거 잘 안 해줬어요. 네. 니네가 뭐 장사 어떻게 할 줄 알고 그렇죠. 대출을 해주냐 그래가지고 서정진 회장이 항상 어디 다니면서 이게 정말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벤처 그때 벤처라고 얘기했었으니까 벤처 사업이 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누가 돈을 좀 대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뭐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면 도대체 나보고 어디 가서 돈을 구해가지고 공장을 지으란 말이냐 그러면서 정말 그 지금하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본 조달하기가 어려운 시절에 정말 자본시장에서 풍파를 많이 겪으면서 성장시켜온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의 비즈니스가 뭐냐 뭐 아니냐 뭐 이걸 떠나서 주주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회사예요, 셀트리온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뭐 갈등도 많이 빚기도 하고 논란도 많고 뭐 그런 회사지만 정말 그 주주를 좀 남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사업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된 동반자네요. 동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거 약간 양방향성인데 네. 그러니까 주주를 남이라고 인식하는 걸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한테 채권을 발행하거나 남한테 돈을 빌려주면 남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매달 네. 이자를 줘야 되니까. 네. 근데 주주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무슨 종이떼기 판 거 마냥 그러니까 종이떼기 팔고서 그 종이떼기는 이제 알아서들 거래하세요. 네. 나한테 말 걸지 마요. 뭐 이런 인식을 정말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게 그 반대로 주주들도 그 주가가 안 올라간다고 기업에 이제 화만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시장에서 매수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결정을 하는 거지 회사가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계속 화를 낸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이 경영을 잘해야 되고 자본 배분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주주들한테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할 거고 어떻게 주주 가치를 올릴 거고 기업 가치를 올릴 것인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우리는 뭐 할 거고요. 그렇죠. 저 우리는 이렇게 네. 할 거고요. 이런 얘기도 되게 열심히 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느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회사나 주주나 경영진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내가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다. 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도 주주들한테 신뢰를 좀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주주들은 뭐 맨날 와서 뭐 주가 떨어졌다고 욕이나 하고 이런 사람으로 볼 게 아니라 네.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도록 친절한 언어로 나의 사업을 설명했는가. 네. 그러니까 진짜 서정진 회장이 그 셀트리온 가지고 고생할 때 정말 주주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얘기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셀트리온 주주들이 예전에 지금은 예전 정도는 아니에요. 예전엔 정말 왜 그 사람한테 열광을 했었나. 맞아요. 열광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주가가 올라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떤 부분들이 이제 회사의 고민이고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설명을. 그러니까 서정진 회장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화끈하게 설명하는 네.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밸류업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오늘 한국거래소에서 그 배당 관련한 보도 자료를 냈어요. 주주들한테 배당한 금액이 전년보다 한 9천억 원 정도 늘어났다. 그래갖고 이제 27조 5천억 원인데 네. 전체 작년 대비해서 3.3% 늘었다. 그리고 2년 이상 배당한 회사가 521개사, 그리고 5년 이상 배당한 회사가 452개사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숫자만 보면은 하는 기업은 계속 한다네요. 그렇죠. 그리고 안 하는 기업이 문제지. 93.4%가 2년 이상 배당을 하니까 네. 배당을 좀 하긴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시가 배당률 같은 경우도 보통주 기준으로 2.7%니까 이게 2.7%면은 주식 배당률 치고 나빠 보이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배당 성향 같은 경우도 34.3% 오,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치가 나쁘지 않다라기보다 네.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진짜 한 10년 전하고 비교하면은 정말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진짜 한국장 누가 요새 한국장 하냐 미장하지 뭐 진짜 주주같이 개똥으로 하는 한국장 왜 하냐 네. 이렇게 비판 받을 수 있지만 정말 한 10년 전 아니 5년 전하고만 맞아요. 비교를 해봐도 맞아요. 정말 많이 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잘하는 회사는 응원도 하고 네. 잘못하는 회사는 혼도 내고 뭐 그러면서 좀 개선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오늘 이제 그 한국거래소의 정은보 이사장이 네. 기업 밸류업을 위한 중견기업 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래갖고 대기업에만 그 관심을 두는데 국한되지 않고 저평가된 중견기업들 재조명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기업들이 이제 그 밸류업 공시했다가 네. 뭐 잘못하면 혼나고 그럴까봐 좀 걱정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은보 이사장은 기업 스스로 그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를 선택해서 작성하도록 할 거다. 네. 자율성 원칙을 강조할 거니까 좀 열심히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어쩌면 큰 기업들이 욕은 많이 먹지만 네. 욕을 먹으니까 그래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밸류업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상장 회사라면 응당해야 되는 네. 그런 문화를 좀 형성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면서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 자사주 매입도 뭐 제가 좀 뭐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선심성이 아니라. 예. 아. 뭐 내가 한번 쏠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아니 우리가 돈 빌려주고서 이자 받을 때 그 네. 사람한테 이렇게 뭐라 그래야 이자 되나? 그러니까 이자를 내야 되는 사람이 야 이번 달 내가 이자 줄게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네. 그거 안 내면 큰일 나는 안 거지. 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네. 어떤 계획을 발표하고서 투자를 받았으면은 못 지키는 사람이 아쉬운 소리를 하는 그럼요. 거지. 네. 그 지켰다고 이제 큰 소리 그러니까 더 주면 좋죠. 네. 더 주면 좋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문화로 좀 정착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기분이 좋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제목 한번 보시죠. 자, 온디바이스 AI는 우리가 맡을게요. 삼성전자에서 LPDDR5X D램을 하반기에 양산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그 굉장히 그 서버에 들어가는 고전력 그리고 굉장히 그 첨단
이 반도체 여기에 필요한 고품질 메모리는 아무래도 HBM이 아직까지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온 디바이스에는 누가 잡을 것이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LPDDR이 어쨌든 온 디바이스에서 그 메모리 분야에서는 좀 잡지 않을까라는 업계들의 인식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양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스펙을 한번 살펴보면요. 12나노급 LPDDR D램 가운데 가장 작은 칩이고 성능과 용량이 전 세대 제품 대비 25%와 30% 이상 향상됐고요. 모바일 D램 단일 패키지로는 최대 32GB를 지원하는데 SK하이닉스가 작년에 내놓은 게 LPDDR이 24GB 패키지였었거든요. 32GB 패키지니까 조금 더 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그 뉴스를 보면은 신제품 LPDDR5X D램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리고 모바일 업체와 협업해 제품을 검증한 후 하반기에 양산할 예정이다라는 내용까지 나온 걸 보니까 양산하기로 했다는 거는 결국 주문하기로 한 고객사가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일단 삼성이 쓰겠죠. 갤럭시. 그리고 이제 양산하기로 했다라는 거는 네. 이거 그러니까 디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맞춤형으로 만드는 건 아니어서 예. 이때쯤 우리 양산할 거니까 이거 채택할 회사들도 검토 좀 하세요. 뭐 이런 메시지도 그런 있습니다. 측면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네. 양산 시점을 그러니까 품목마다 좀 달라요. 네네. 근데 이게 하반기 양산하겠다는 거 디램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파는 거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는 HBM 같은 거 양산하겠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사는 데가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좀 하는 게 맞습니다. HBM은 아무래도 이제 후공정 패키징 할 때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는 고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HBM도 지금 발표하는 거 양산 발표는 네. 그냥 지금 일반 디램 발표하는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우리 이제 양산할 수 있으니까 네. 엔비디아 형님 좀 사주세요. 이런 느낌.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SK하이닉스에서 작년에 이제 24GB LPDDR5X를 양산할 때 그 직접 공개한 건 아니지만 언론 보도상으로는 중국 오포에 공급했다는 소식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럼 삼성전자는 이번에 이 D램을 어디에다 공급하게 될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서비스로 접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에 이 기능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PC, 인공지능 가속기, 뭐 서버, 전장 이런 쪽에도 다양하게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삼성전자에서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 삼성전자 만들고 있는 그 마하원이라고 네. 그 AI 반도체 있거든요. 네이버랑 같이. 네, 네이버랑 같이 네. 하는 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LPDDR 기반으로 만들 거예요. 그 나와봐야 아는데 네네. AI 반도체라는 게 다들 이게 나와봐야 아는데 네. 여기는 HBM 안 쓰고 LPDDR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도 AI 관련한 뉴스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랍에미리트의 국영 인공지능 기업인 G42에다가 2조 원을 투자를 했다라는 네. 뉴스가 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미국 언론들은 그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의 뭔가 흑막은 아니고 네. 뭐라 그럴까 그냥 배경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블룸버그하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한 건데 여기에 내용 중에 뭐 저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의 장비를 시스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투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 그러면 다들 아시다시피 오픈 AI의 최대 주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애저라는 전 세계 한 2, 3위 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네. 업체고요. 그 UAE의 G42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은 아닌데 중동 쪽에서는 가장 큰 AI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가 그 서버를 라지 랭귀지 모델 서버를 제가 그 셀레브라스 거 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애저 거를 쓰는 쪽으로 계약을 맺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그 AI 관련해 가지고도 선긋기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G42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네. 중국 장비 쓰지 마.
라고 네. 얘기하는 거는 그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좀 차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입장가 뉴욕타임즈는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떤 분석을 내놨냐면은 지금 그 빅테크들이 되게 다른 데 투자하는 걸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독과점 문제 때문에. 본인들이 투자하면 독과점이 되니까. 이게 네. 그 전에 뭐 블리자드 투자할 때도 그렇고 애플도 지금 뭐 해체하네 마네 막 맞아요. 그런 얘기들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좀 바라는 그런 선 긋는 것들을 충족시켜 주면서 네.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AI 쪽에다가 좀 큰 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요런 기회로 좀 삼은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뉴욕타임즈하고 블룸버그 쪽의 보도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게 AI 시장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축이 좀 생기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선을 긋는 건 알겠는데. 네.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모델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가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이 AI 반도체를 중국에 못 팔게 하고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좀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기업이 중동에다 투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G42가 하는 거는 네. 중동을 중심으로 한 이것을 보통 소버린 AI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에서 제일 작동하는 중동 언어로 학습된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다가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그거를 중국을 견제한다는 차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네. 그러면은 중동 국가들도 이제 뭐 중동 국가들도 중국이랑 안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이랑 일종의 연합체를 그러네요. 만드는 그런 구조로 네.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 사실 이 얘기가 좀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전 세계에 라지 랭귀지 모델 서비스를 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한국, 중국, 영국 정도. 영국도 있습니까? 영국이 제미나이. 아, 그 딥마인드가 영국 회사. 그러네요. 예, 그래가지고 제미나이를 영국 걸로 구분을 또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그 소버린 AI를 만드는 그 구조에서도 이렇게 이런 지경학적인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인공지능 동맹이 또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와,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굉장히 기대됩니다. 자, 다음 뉴스. 이거 참 논란입니다. 호텔 결혼식 가면 돈 얼마나 해야 됩니까? 축의금 얼마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호텔 결혼식 이게 논란이 되게 많이 된 게 내가 너한테 호텔에서 결혼하라고 했니? 나는 10만 원 낼 용의가 있는데 호텔 결혼식이라고 나는 그럼 15만 원을 내야 되나? 심지어 우리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나만 가면은 와이프가 주말에 너 나 혼자 애 둘보라는 거냐? 그렇죠. 그럼 애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식사비가 4배가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애들 다 같이 가지 네. 말고 애 한 명은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 데려가야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호텔 결혼식 2명치를 내면은 네. 야, 그 돈이면 우리 가족 외식비인데라는 생각도 들죠. 그렇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건데, 아니 지금 호텔 결혼식 가야 되는데 이거 뭐 기본 10일하길래 이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게 작년에 되게 논란이 됐었는데 계속 논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한은행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통계로 작성을 해서 보여줬는데요. 일단 축의금은 참석을 안 한다. 그러면 5만 원만 내도 된다. 이게 답이고요. 일반 결혼식, 호텔 네, 그렇죠. 결혼식? 일반 결혼식, 일반 결혼식에서. 결혼식. 근데 만약에 직접 참석해야 된다. 그러면 10만 원 내야 된다. 밥값 들어가니까. 그리고 호텔 결혼식을 간다. 그러면 15만 원 이상은 내야 된다라는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15만 원 이상은 내야 된다. 근데 진짜 그 생각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호텔에서 결혼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주는 스테이크가 그 값을 못 합니다. 그건 그래요. 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또 이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또 행동을 약간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행동 양식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일단 사람들은 호텔 결혼식 할 때는 그래도 기본 그 밥값이 10만 원이니까 15만 원은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더라. 라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요즘에 K-팝 엔터주 영 힘이 없어가지고 뭐 요새 장 빠져가지고 뭐 다들 안 좋긴 하겠지만 엔터주는 장 빠진 지가 워낙 오래돼가지고 오래됐죠. 네. 좀 힘듭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빠졌는데 거의 30% 넘게 올해 들어서 빠졌고요. YG 엔터 같은 경우도 거의 20% 가까이 빠졌고
하이브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덜 빠진 게 한 4.5%, 한 5% 담짓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요 와중에 네. 골드만삭스가 네. 오. 요럴 때는 좋아. 우리 황금양말 골드만삭스가 야 K-팝이 아이고. 오해를 받고 있다. 오. 관련 기업들이 수년째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서 가치 재평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리포트를 무려 냈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 엔터 산업의 제일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게 앨범 판매량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앨범 판매가 줄어드는 것이 추세적인 것이냐, 아니면 23년에 너무 많이 팔려서 올해는 상대적으로 좀 낮았던 것뿐이냐, 막 이런 논쟁들이 있어요. 지금 네. 엔터주를 둘러싸고. 근데 골드만삭스가 뭐라 그랬냐면 그 팬층이, 그러니까 요 앨범 판매량을 가지고 팬층이나 성장세를 제대로 측정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앨범을 여러 장 살 수 있기 때문에 앨범 판매량이 많다고 팬층이 두껍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 사는 거. 그렇죠. 네. 한 번에 여러 개 사는 것들이 있어갖고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뭐 그게 아니면 좀 줄었다가 하는 것 때문에 요걸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오프라인 콘서트 입장객 수가 K-팝의 성장세를 나타내주는 우수한 지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앨범 판매량이 줄어드는 걸 보고서 K-팝의 성장세가 멈췄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골드만삭스의 주장이고요. 그러면서 4개사 모두 2023년에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를 했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일본 시장이다. 네. 이거 참 씁쓸하기도 한데 왜 씁쓸해요? 그 한국에서는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콘텐츠에 돈을 잘 안 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엔터사 분들 만나 보면은 조금 진짜 바쁜 그 K-팝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콘서트를 하는 거는 좀 비중을 좀 적게 가져갑니까? 아니요, 애국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대요. 아 진짜요? 네. 아니, 분명히 그 시간 똑같은 시간에 나가서 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래도 한국 팬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꼭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있고, 실제로 돈 버는 거는 많이 저기 다른 나라 가서 버는데, 일본 K-팝이 이제 가장 큰 시장으로 하이브, SM, JYP가 일본의 라이브 음악 시장의 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점유율이 2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SM이 최근에 내놓은 일본 보이그룹 NCT 위시와 JYP가 선보일 보이그룹 넥스지가 이 일본의 K-팝 시장을 이끌 거다라고 해서 골드만삭스가 좀 전망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 분석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이제 골드만삭스가 분석을 해야 될 정도로 K-팝 시장은 글로벌화됐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 골드만삭스 이거 쓰신 분이 한국 분은 아닌가. 아니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그러니까 외신을 보더라도 기자가 한국인이면 굉장히 폄하합니다. 억울합니다. 왜 그런? 예. 그러니까 나도 한국 기자인데 외신에서 쓰는 한국 기자를 더 쳐주는 게 있음. 그건 그래요. 영어로 썼잖아요. 아니 내가 취재 더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박근영 기자님 와서 기다린다고 하시니까 우리 박근영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3프로 뉴스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